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박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일교차가 커진다고 하는데요.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고민, 또 주식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박사부의 주식비기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수익에 대한 해답까지 모두 다 준비해놨으니까요. 그냥 방송 함께만 해주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주식비기 힌트부터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반도체 친환경 실적까지 다 가진 기업. 이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요새 정말 핫하다고 하는 것, 저희가 방송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힌트인데요. 자, 두 번째 힌트는 뭘까요?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이제는 저평가 국면에서 벗어날 시간. 이렇게 두 가지의 힌트 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시나요? 자, 저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종목인지 좀 맞춰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종목인지 알아도 정확한 매수 타점을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자,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방송이 끝나고 나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빨리 들어오셔야 되겠죠? 자, 지금 노란톡에서 이 검색창 켜시고요. 주식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의 카메라, 이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 좀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지금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점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소통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주식비기 가득 꽉꽉 눌러 담아왔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한 번 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화요일인 오늘은 백종국 사부, 백사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부님 오시자마자 오늘은 좀 무거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은 연내에 시사될 것으로 보이면서 테이퍼링 이슈는 저희가 좀 불안한 요소를 벗어났지만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짚어봤었던 이 헝다 이슈 계속해서 좀 여진이 시장에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헝다 분명히 그때 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여전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헝다 이슈를 조금 더 자세히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이 이슈에 대해서 익숙하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과 다른 부분이 한번 생겨난 게 있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23일에는 이자 지급을 하겠다고 헝다그룹이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충격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진 게 사실인데요. 그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어떠한 충격을 받을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석 연휴에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었던 이슈였던 만큼 여전히 그 여진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이슈는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정책, 그러니까 지수 방향을 어떤 쪽으로 이끌어갈지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헝다 이슈, 물론 저번 주에 한번 다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거용이 아니다, 투자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한 기조를 현재 유지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안정적으로 줄여나가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자금 유입 채널을 통제하면서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투자 자금 및 개인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단순히 불법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부동산 가격 급등 방지를 좀 막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 충격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방위적인 통제가 추진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중국 정부는 부동산을 회색 코뿔소 개념으로 남겨뒀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고 이를 해결하는 시도를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이러한 부분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헝다 이슈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세 개의 레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번 주에도 짧게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2000년 8월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개발 기업들에 대해 세 개의 레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2021년,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부채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의 레드라인,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수의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고 있지만 헝다 사태의 주인공인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불안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개의 레드라인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 부채 비율이 70%보다 낮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순부채 비율이 100%보다 낮아야 되고요. 마지막인 세 번째는 단기 부채 비율이 현금성 자산 대비 100%보다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세 가지 레드라인을 통해서 4개의 파트로 현재 구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개발 기업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개의 레드라인 기준 모두 충족하지 못한 그러한 분을 레드 파트라고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데요. 이 파트에는 현재 유이자 부채를 늘릴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의 레드라인 중 2개를 충족한 기업은 오렌지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유이자 부채 비율 증가 속도를 5% 미만으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3개 레드라인 중 1개를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옐로우 파트고요. 유이자 부채 증가 속도를 10%까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3개의 레드라인 모두 다 충족시킨 그룹군을 그린 파트라고 현재 부르고 있는데요. 이 그린 파트 같은 경우엔 유이자 부채 증가 속도를 15% 수준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MC님께도 저번 주에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헝다그룹 같은 경우엔 3개의 레드라인을 모두 다 지키지 못한 레드 파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헝다그룹 같은 경우엔 부채 축소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당연히 수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이미 제시를 했었는데요.
2020년 연간 실적 발표를 하면서 헝다그룹은 첫 번째로 2021년, 그러니까 올해 유이자 부채 규모를 1,500위안을 축소시킬 것이라고 밝혔고요. 토지 비축 규모 같은 경우 향후 2년 동안 1,500m 제곱미터를 감축시켜 2억 미터 제곱 수준까지 낮출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2022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자산 부채 비율을 70%까지 낮춰서 중국 정부가 제시한 세 개의 레드라인을 모두 충족시킬 계획을 사실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계획을 밝혀나가고 시행되기까지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다그룹은 이러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설립을 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헝다그룹 사실 굉장히 크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쉽게 파산 위험에 쉽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도 맞는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는 사실 중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려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획이 짜여져 있는 그런 리스크,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지금 시점으로 판단을 해봤을 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헝다그룹이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헝다그룹이 당연히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은 높은 것은 맞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헝다그룹의 유이자 부채는 5,717억 위안으로 그중 향후 1년, 그러니까 1, 2년 안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 규모가 2,400억 위안, 그리고 1,568억 위안으로 상당히 많은 부채가 있습니다. 1, 2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 비율이 전체 부채 비율의 한 69.4%, 약 70%가 달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 갚아야 될 부채가 상당히 높은 게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개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관리 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022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헝다그룹으로 인한 시장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부채 비율의 70%나 되는 부채가 단기적으로 1, 2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통해 분명히 변동성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헝다 사태 등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중국 정부가 무조건적인 지원,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정부가 좀 크게 반영을 했었습니다. 암묵적인 지급 보증 및 중국 정부가 대신해서 보조해주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많이 표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성장이라는 명분하에 사업의 확장, 영향력을 넓혀가는 부분을 중국 정부가 그냥 용인해줬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시점을 넘어갔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스스로 가능한 최대 범위 문제 내에서 해결해라, 니네들이 알아서 해결해라라는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상황에 맞게 개입을 할 뿐 지금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업 소재지의 지방 정부가 현재는 우선적으로 좀 대응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항상 대규모 부채를 안고 있던 헝다그룹과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채권과 디폴트 문제는 최근에 굉장히 커졌던 문제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스탠스 변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정부의 이러한 스탠스 변화에도 당연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중국 부동산 가격과 소득 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게 중국 정부의 스탠스를 좀 변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기준으로 14배 정도까지 확대가 되는데요. 중국인이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부동산 가격이 무려 14배 이상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소득 대비로 부동산 가격이 워낙에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 가격을 그냥
볼 다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체도 지금 중국 정부가 다 같이 잘 살자, 뭐 공동 부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정부도 아무래도 지금 약간 벼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중국 정부는 스탠스 변화를 이번에 했고 그러한 스탠스 변화가 헝다그룹 사실 부채 문제는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부분이지만 지금에서 이슈가 됐던 건 중국 정부의 스탠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수치는 사실 50개 주요 도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역별로 모든 수치를 합한다면 오히려 격차는 14배 이상이 아니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 정부의 스탠스 변화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근무 활동보다는 부동산 투기로 좀 이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도 억제하려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은 버블을 확대시킬 뿐만이 아니고 빈부격차도 굉장히 크게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성장을 인정한 중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용인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헝다그룹의 사태는 중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헝다 사태는 중국 전반의 리스크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 변동성에 대한 확대는 분명히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전체에 대한 리스크 확대는 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의 조정은 단순히 헝다 사태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FOMC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주가 흐름이 오히려 헝다그룹의 이슈와 맞물리면서 헝다 때문에 빠진 거라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긴 연휴 기간을 앞두고는 현금 수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좀 생겨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요인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경제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사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가 스탠스의 변화도 있었지만 헝다그룹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이유도 사실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해줘야 이 사태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라고 듣고 있다가 중국 정부가 지금 스탠스가 변화됐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거 걱정되는 상황 아닌가라고 들었는데 결국에 이게 정부가 개입할 만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걱정할 게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추석 연휴가 있었던 월요일에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고 그 당시에 이슈는 분명히 헝다 때문에 빠졌다라고 글로벌에서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헝다그룹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을 때 중국 정부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은 부분밖에 차지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글로벌 뒤흔들 만한 이슈가 아니라고 현재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중국 시장 지표 역시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주요 지표가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러한 헝다그룹의 리스크가 중국 시장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붕괴시킬 만한 이슈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환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CDS 프리미엄도 소폭 상승은 하긴 했지만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국 경제를 대변하는 신형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헝다 사태로 인해서 중국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헝다그룹 사태로 인해서 일부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 훼손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땐 큰 우려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중국 주요 은행들은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 헝다그룹 사태가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중국 주요 은행들은 현재 공시를 통해서 헝다와 관련돼서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중국 사회융자총액 장에는 305조 원, 5조 위안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헝다그룹의 총 부채 규모인 1.97조 위안은 중국 전체 대출의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무질서한 디폴트가 아닌 이상은 중국 전체를 흔들 이슈는 아니라는 점을 수치로도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중 은행권 대출권만 따지고 보더라도 실질적인 비중은 약 1.02%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헝다 사태는 중국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한다고 보기에는 사실 1%이기 때문에 너무나 미미한 수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분명히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슈는 헝다 사태 그룹 이슈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전체적인 지수의 방향을 흔들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한 변동성이 하락으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시장에 접근을 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변동성, 하락으로 변동성이 나올 때 어떠한 종목을 매수하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방송과 노란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도 제시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저희가 종목도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 참여도 꼭 부탁드리고 노란톡방에도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조금씩 문제가 더 불거지고 있는 헝다 리스크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개별적인 리스크로 좀 받아들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좀 공포감을 갖고 있었던 것보다는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의 마음, 이 두려웠던 마음 조금 누그러뜨리고 시장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계속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될 오늘의 주식 빅이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일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일장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 어제 2개의 주식 비기를 전해드리면서 그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였는데 오늘도 또 반도체 관련 종목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 비기 대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기업 소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입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투자가 이루어질 때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투자가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 매우 좋은 성장,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2분기 같은 경우에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숫자로 확인시켜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일단 재무제표에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분기에도 충분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성을 이끌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유는 당연히 반도체 쇼티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 쇼티지는 올해 하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쇼티지 문제를 처음으로 접한 고객들이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반도체 재고를 상당히 많이 쌓아두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사실 반도체 쇼티지 문제는 올해 하반기가 아니고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반도체는 굉장히 꾸준하게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하반기에는 사실 적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사실 상반기에 비해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당연히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만드는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실적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반기에도 매우 좋은 실적을 달성했지만 하반기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실적 성장세는 상당 기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부분만 보자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두 개를 말씀해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겠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실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이뤄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반도체 쇼티지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러므로 사실 하반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 부분에서는 사실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쇼티지 부분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좀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업체가 굉장히 좋은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숫자로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는 3분기가 끝나는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가 끝난다는 것은 곧 3분기 실적 시즌이 나온다는 건데요. 그러한 실적 시즌에서 분명히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체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어떠한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는 스크러버라는 장비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스크러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유해가스를 없애는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 각 글로벌 국가들만 보더라도 이러한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정책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스크러버 장비는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조차도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비의 사용처는 굉장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의 확장성 또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플러스가 된다. 실적에 플러스가 될 요인이 많은 장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비는 바로 칠러입니다. 칠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안정적인, 그러니까는 꾸준한 온도를 조절하는, 온도를 유지를 하는 장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이 얼마나 미세한지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도 많이 다뤄봤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워낙에 미세한 공정들도 많고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장치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를 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많은 불량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공정에 대한 효율까지 개선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꼭 필요하기보다는 매우 중요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성장에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갔고 하반기에도 분명히 이러한 성장성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성장성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장비를 어디에 납품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사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만 들으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큰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쪽 매출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쟁사 대비 매우 좋은 투자 포인트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도
물론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 실적이 성장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3분기 실적 시즌 지금 곧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적으로 모든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이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분기 실적 시즌에 바로 기대주가 제가 오늘 가져온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적이 상승한다는 건 당연히 주가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전인 그리고 3분기가 끝나는 지금 시점이 매우 좋은 매수 기회가 왔고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신다면 큰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반도체 관련해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외국인 순매수가 반도체 업종에 좀 집중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기대감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는 이 종목,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곧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정말 엄청난 결과물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미리 대응을 하면 좋을 텐데 그 정확한 매수 타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노란톡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비기 4글자 검색하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스캔해 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1장 확인해 봤고요. 재무제표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2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장 실적 성장 모멘텀. 자, 일단 지금 실적이 상당히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1장에서부터 나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재무제표 상황 어떨지 더 궁금해집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가장 자신 있는 실적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수치의 백사부. 네, 매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로 상반기 57%나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0%나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매출을 한번 살펴보자면 2018년 매출보다 상반기 매출이 더 높습니다. 2019년과 2020년을 비교를 하더라도 1년 매출과 거의 비슷한 매출을 상반기에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분명히 한 해, 그러니까 2019년보다도 훨씬 높은 영업이익을 상반기에 달성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2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매출은 774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74.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128억 원으로 141%나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사상 최대치, 분기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2분기에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1분기에도 매우 좋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와 비교를 하더라도 매출은 15%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8%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실적 성장을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 4분기에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실적 성장세를 통해서 올해 어느 정도의 성장을 가져가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의 성장, 그러니까 실적 성장을 가져가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도 기업 설명을 좀 드렸지만 중국 쪽의 창신 메모리 그리고 타이완의 마이크론을 통해서 해외 쪽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적은 2분기에도 이미 증명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 부분의 반도체 부분만 한번 살펴보자면 사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국내 고객상 매출은 상반기에 대비해서는 다소 감소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파트의 성장 속도가 좀 낮아지는 것이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해외 쪽에서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상반기 대비로 조금 부진했던 부분은 해외 쪽에서 만회하고 그것보다 더 높은 성장을 보일 것이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이유를 통해서 실적 어느 정도 발생할지가 굉장히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 2,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419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130%나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치는 1분기와 2분기에 모두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서스가 상향이 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실적은 당연히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외형 성장으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사상 최대치인 15.4%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유해가스 제거라는 제품 특성상 사실 제품의 확장성이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는 사업군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확대에 따라서 더 큰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의 리베이팅까지 가능한 게 이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환경 또한 조성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의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계속해서도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현재 어닝 서프라이즈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올해 전체 실적은 그러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는 예상 컨센서스가 훨씬 더 상향이 되었는데요. 그거에 더해서 유해가스라는 부분,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제품 특성상 여러 가지 제품군, 사업 확장성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우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재무적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자산 부분에서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따라서 부채 부분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부채 비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되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뿔마마의 우량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매우 좋은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금과 현금성 자산까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무적으로도 사실 말할 게 없다. 단점을 찾기 힘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부채 비율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부채 비율은 38%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사실 부채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보율 같은 경우에 2,700%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재무 구조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 당연히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실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 전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현재 6.13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의 평균 PER이 18배라는 걸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 수준에서 약 3배 정도가 올라야 평균적인 밸류에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가 상승 탄력을 받았을 때 굉장히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꼭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일장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사부님이 높여주셔서 재무제표 상당히 기대가 됐었는데 재무제표를 열어보니까 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 장점을 갖기는 쉬운데 단점이 없는 것,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실적이라고 하는 장점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부채나 지금 유보율, 지금 현금 흐름표를 봐도 단점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정말 드문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오늘의 주식비 종목명과 함께 매매 타점 정확히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 최근 시장의 변동성 참 정말 요란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장 재무제표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제 차트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장 저평가 구간. 자, 오늘 큰 힌트로도 이제는 저평가 국면에서 벗어날 시점, 이런 힌트를 드렸는데요. 자, 차트상으로 지금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으로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봉으로 살펴봤을 때 이 업체 굉장히 정직한 차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실적 상승을 보였는데요. 당연히
주봉으로 봤을 때 주가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후로 사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실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봉상으로도 분명히 실적 하락이 있었을 때 하락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는 반등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2019년부터 주봉상의 흐름을 보자면 상승 패턴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반도체 슈퍼사이클 1분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슈가 됐고 많이 언급됐던 단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금의 노이즈가 생겨나면서 이러한 부분 사실 잊혀진 단어인 것 같은데요. 사실 아직까지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내년까지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봉상으로 사실 조금 올라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지금의 가격에서 3배가 올라도 반도체 장비주의 평균 PER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60주봉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상승 패턴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20주봉도 상당히 크게 좋은 모습으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주봉상의 가격 수준에서 20주봉 하단에 현재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2020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지속적인 상승 패턴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전환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 전환점을 실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상승 추세, 사실은 내년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우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2019년 계속 실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상승 패턴을 만들어낸 건 바로 2019년부터 이어진 실적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추세를 이어서 긴 관점으로 보더라도 매우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보자면 일봉상으로도 지속적인 상승 패턴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주요 지지 라인으로는 121선 라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수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1선 라인은 현재 지속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121선 라인 지금 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가격,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사실 최근에 한 5월 달부터 따져보자면 박스권의 형태에 좀 갇혀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선상 하단에서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박스권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지금 3분기 실적 시즌 발표 전이기 때문에 발표만 하게 된다면 충분히 박스권까지 돌파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의 실적, 거기다가 저평가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적인 자리에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매수하시면 큰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 움직임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박스권을 좀 돌파하려고 여태까지 힘을 응축해 놨던 그런 과정들이 이제 좀 단번에 돌파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미리 함께 대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노란톡 통해서도 오늘의 주식빅이 대체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다라고 의견 남겨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나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대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정확한 매수 타점 어떻게 되는지 모두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총 3장에 걸쳐서 오늘의 주식빅이 낱낱이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의 주식빅이 요점 정리 한번 저희가 화면으로 다시 해드리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김백사부의 주식빅이 매일 여러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주식빅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게 실제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수익률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8월 초반에 추천해드렸던 OCI 정말 엄청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 부품들이 최근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역시나 8월 초반에 추천해드렸던 포스코 케미칼도 요즘 엄청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 보여줬었죠. 자, 이런 종목들 외에도 지금 저희가 하루에 하나씩, 어제는 2개를 소개해드렸지만 하루에 하나씩 소개해드린 주식 비기 종목들 수익으로 보답을 해주고 있어서 그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역시나 이 종목도 8월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8월 31일에 저희가 KB금융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KB금융, 요즘 다시 좀 움직임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다들 관심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사부님, 어떤 부분에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KB금융 리뷰를 오늘 제가 좀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MC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KB금융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월 31일 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소개를 해드렸던 이유는 사실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8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저희가 국내에서는 이미 실시가 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당연히 은행주들이 매우 좋은 실적 개선세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통해서 사실 KB금융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금리 인상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10월 아니면 11월 사이에 한 번 정도는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년 1분기에도 분명히 추가 금리 인상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은행주들이 분명히 좋은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을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기간과 가격 조정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조정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상 모멘텀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하락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는 환율 상승,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상장, 그리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증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상반기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던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나마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를 통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생겨난 것은 위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행주들을 주목을 해볼 만하다고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바로 앞서 말씀을 드렸던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분명 8월 달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은행주들은 실적이 분명히 좋아졌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분기 실적 시즌에서 매우 좋은 실적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분명히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은행주들의 밸류에이션을 결정짓는 잔액 기준 예대 마진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이후에 다시 한번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은행주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관심에 좀 벗어나 있는 게 은행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고, 만약에 주가 하락이 하더라도 은행주는 대표적인 배당주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배당으로 분명히 손실 복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사실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3% 정도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미리 제가 준비한 걸 알았는지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거의 1%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KB금융이 3%가량 또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점 사실 주목을 해볼 만한 정확한 시점이 온 건 맞습니다. 분명 저희가 추천을 드린 시점, 저희가 추천드린 타점보다는 지금 가격은 한 6%, 약 7%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도 재매수 구간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 크기 때문에 재매수 타점 제가 한번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잡아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그 재매수 타점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나간 주식비기도 다시 보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 상황에 흔들리시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같이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만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함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나간 주식비기를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의 주식비기도 한번 요점 정리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주식비기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성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반기에 그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지금의 밸류에이션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너무나 싸기 때문에 매수하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주식비기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챙겨가시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